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가상융합경제 포럼 의장이자 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책분과에서는 먼저 두 분의 저희가 발표자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3D 피처의 정동문 대표님께서 메타버스 제조 분야, 교육 분야, 아트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아주 좋은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는 저희 중앙대학교 현재 다빈치 가상대학에 저희가 교수로 계시는 김기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이제 명지전문대 지금 한국게임학회 임원으로 지금 계십니다만, 이현진 교수님께서 B2C 메타버스 성공 사례를 통해 본 정부 지원 정책 고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는 메타캠프의 송영일 대표께서 좋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제 대략 한 30분 정도의 발표에 한 10분 정도 토론, 이런 이제 시간 배분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그 이제 댓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댓글 기능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뭐 질문을 드리는 이런 시간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훈 대표님,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될 3D 퓨처 정동건 대표입니다. 저는 산업자동화 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VR, AR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 제조 분야, 교육 분야, 아트 분야 중에서 제조 분야, 교육,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현재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며칠 전에 했던 그 전선왕 엔비디아 회장의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생각을 해왔고,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란 뭐냐? 3D 인터넷이다. 웹 3.0호 가치가는 3D 인터넷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왔고, 이것이 가장 간단하게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는 용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는 뭐 웹으로 이제 칭하면 그 하이퍼링크에서 3D 세계 간의 이제 하이퍼 점핑으로 바뀐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간다 그러면 쉽게 일반인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D 인터넷이다. 그래서 핵심은 3D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웹 3.0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좀 생각해 부분이 뭐냐면, 웹 3.0은 이제 코인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이제 이 코인 쪽에서 바라보는 웹 3.0 분산형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핵심이 돼야 될 거는 3D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근거로서는, 그리고 웹 1.0은 이제 텍스트 위주의 어떤, 웹, 그 차원으로 따지면 1D, 1차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웹 2.0은 이제 사진이나 비디오, 지금의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이 2D의 개념의 어떤 2.0 시대고요. 앞으로 나올 우리가 바라보는 XR, VR이나 MR, AR 쪽은 3D가 중심이 되는 세계다라고 해서 저는 3.0을 코인을 위주로 하는 어떤 분산형 개념이 아니라 3D가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기라든가 뭐 기기가 이제 앞으로 PC에서 모바일로 바뀌었고, 앞으로는 뭐 주된 기기가 XR 기기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 타입이 이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나 이런 쪽에서 3D 오브젝트로 옮겨갈 거라는 부분이 있고, 콘텐츠 특징은 어, 뭐 몰입형이라고 이제 저는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연결 방식은 하이퍼 점프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활성화될 기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인터넷 속도와 기기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1.0 시대와 2.0 시대의 그 하드웨어 성능과 그 인터넷 속도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메타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기의 성능과 인터넷 속도가 더 많이 더 빨리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이제 동의를 뭐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술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3D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AI 기술이 코어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3D가 중심이 되는 경제는 이제 메타버스 경제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D가 어떤 그 이익이 되는 핵심이 되는 분야의 포커싱을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비디오가 같이 가듯이 앞으로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3D가 같이 가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아트 분야,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콘텐츠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그리는 아트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연구도 됐고 실질적으로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으로서는 방식을 디지털을 그냥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옮기는 그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처음부터 3D를 할 수 있는 공간의 다이렉트로 어떤 그 그릴 수 있는 틸트 브러쉬나 뭐 그래비티 스케치라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이제 구현하고 이 부분을 이제 일상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글로벌 엑셀 아티스트를 이제 양성하자라는 부분을 타이틀을 걸고 대형 국가 행사에 메인 이벤트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SM타운 같은 대형 LED 월 합동 공연이 있겠습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제가 일단 이미지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는 간단한 뭐 프로젝션 같은 작은 걸로 하면은 실제 아티스트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형 월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반인들에게 다가가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시는 오케스트라와의 합동 공연입니다. 오른쪽이 사이버 외국대학교와 이제 합동 공연한 부분인데요. 그 작가가 혼자서 퍼포먼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오케스트라와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일반 그 관중들에게,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감동이 훨씬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 행사로 좀 기획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느낀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 챌린지 대회라든가 NFT 부분에 대한 대행 부분, 그 다음에 자기의 작품이 갤러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갤러리 플랫폼을 지원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믹스드 리얼리티 타입의 공연이 저는 굉장히 좀 그 이펙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 제일 위쪽을 보시면 VR 헤드셋을 쓰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R이기 때문에 화면상에는 이 사람이 작가가 그리는 그림이 그대로 화면상에 나오는 거죠. 지금 뭐 메타라든가 이런 군데서 이제 MR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다가가는 MR, 이 설명하기 힘든 부분을 한 번에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와 협력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참가를 해봤는데, 한국이 좀 주도가 돼서 글로벌 그 프로그램을 끌고 가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안나라는 아티스트가 프랑스 작가인데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쪽에 오른쪽에 AR 아티스트입니다. 이분은 한국에도 방문했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아티스트와 한국의 아티스트가 같이 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많은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3D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터넷이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는 거의 대부분 상용기기입니다. 그래서 상용기기가 좀 인터넷 접속하기 쉬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도 가야 되고, 그 다음 전문가 교육 및 자문이 필요하다. 이런 한 5가지 정도가 필수 요소인데, 현재 문제점이 뭐냐? 네트워크 보안 이후로 교육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접속 및 속도가 메타버스 콘텐츠 환경에 절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는 장비도 없고 콘텐츠도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뭐 상용 콘텐츠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에 대한 최신 기술의 현황과 장비 사용, 콘텐츠 사용에 대한 현장 실습 교육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느꼈고요. 특히 지방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도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속적인 콘텐츠 공급 방안이 없다. 한번 공급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폐기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채용이 없이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임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그냥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형태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 부분을 제가 한편 그 메타버스 체험관을 만들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싼 비용과 하드웨어를 갖다 놓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잠깐 체험하는 용도로 가고 끝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책을 이제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어, 첫 번째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메타버스 통합 운영단 설치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느낀 거고요. 두 번째는 교역망과 분리된 별도의 초고속 전용 네트워크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역별 조직 운영과 전문가를 배치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메타버스 뭐 근데 서울 와서 잠깐 배워서 가는 걸로는 실제로는 거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물지만 지역 기업과 협력 방안을 구축해서 자생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 뭔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응용 콘텐츠 개발하고 확산입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거의 뭐 유니티나 뭐 언리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콘텐츠가 나오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만든 어떤 그 콘텐츠를 그 공유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SNS 활용, 예를 들면 틱톡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이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우리 메타버스 응용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느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콘텐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 많이 써봤지만 스페셜이라는 이 앱이 교육용에 가장 잘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 통합 운영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역할이 뭐냐? 콘텐츠 가이드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따로따로 만들기 때문에 통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면 그래서 끝나기 때문에 그 통합 어떤 그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서 공유하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5G, 6G, 특히 이제 6G가 속도가 빠르다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그 지연 시간을 이제 줄여주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운영자 해야 될 게 통합 콘텐츠 플랫폼과 콘텐츠 마켓. 즉 우리 같은 업체가 콘텐츠를 만들면 그게 어떤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마켓이. 그리고 각 학교라든가 뭐 체험관들에서는 자기들이 지정한 콘텐츠를 갖다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현장에서 PC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서 일시에 한번 쓰고 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콘텐츠를 만들면 그 학교만 써야 되나요? 전체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다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또 마켓 형태로 운영을 해서 모아둘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수급을 지금은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통합 운영단에서 발주 내고 검수하고 그 운영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콘텐츠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는 개인 기업이나 특정 어떤
작은 데서는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용 콘텐츠 로드맵을 만들어서 연감 단위로 발표를 하면 그 콘텐츠를 내용을 보고 우리 같은 업체들이 이제 도전을 해서 만들어서 이 운영단에 제시를 하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운영단에서 그 돈을 주고 관리해주는 이런 형태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기업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이런 운영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비용, 로드맵을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론 및 실무에 대한 메타버스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방에 가면 선생님이나 관계자들이 어떤 정보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청 관계자라든가 또는 소외지역 일반 국민에 대한 이런 교육도 통합운영단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신기술들, 예를 들면 애플이나 메타, 구글에서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합운영단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서 내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계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제일 위쪽에 통합운영단이 있고요. 여기서 통합 콘텐츠 플랫폼이나 콘텐츠 마켓 플랫폼 운영하고 콘텐츠 공급과 발주 및 검수를 통합운영단에서 하고 기업은 전국 체험관 시설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는 형태가 아니라 통합운영단하고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고 초고속 전용망을 별도로 구성을 한 다음에 각 전국 체험시설이 보면 학교도 있고 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이 초고속 전용망을 통해서 통합운영단에 접촉을 해서 컨텐츠를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운영단은 서버 역할을 하고 나머지 모든 체험관 시설들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쪽으로 조직을 국가 조직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야만이 메타버스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별적으로 교육이나 문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단편적으로 좀 작업을 해본 내용인데 교육 분야에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해본 경험에서는 교육과정과 반드시 연계되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뭐 교육을 주도하는 큰 기업에서밖에 교육기관에서밖에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스타트업이나 많은 콘텐츠 기업이 도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 운영단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교육과정에 매치돼서 내려온다 그러면 많은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콘텐츠 기업들이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범적으로 만들어 본 부분들이 이제 가상 갤러리 쪽에 뭐 조선시대 미술사 이 미술을 그냥 단순히 이제 그림이나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XR로 체험을 하는 형태로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역사에서 드문 황금 유물에 대한 이런 부분, 복음 같은 부분들을 좀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역사에 좀 더 관심을 끌어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뭐 영어 단어라든가 여기 보면은 이제 영어 단어를 게임 형태로 이제 익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역사 쪽 분야 여기 김구 선생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을 이제 따라해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들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 요거는 현직 선생님들이 같이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은 현직 선생님들이 다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실제로 유니티를 제작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육 분야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Tuber 체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노래하는 분야. 요즘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모션이나 여러 가지를 직접 하고 직접 노래 가사를 따서 이제 하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댄싱하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실제 추면은 캐릭터가 같이 이제 가상공간에서 추는 이런 분야도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형태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해서 아이패드로 그 믹스드 리얼리티 캡처를 바로 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 학습용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시 추선, 이런 부분들은 실제 현장 가서 체험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상 체험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
교육과정에 연관된 부분들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국의 학교에서 체험하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임팩트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 분야입니다. 제조 분야, 제가 작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뭐 산업 자동화 분야에 한 20년 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4.0 또는 뭐 AI, IoT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고민인지도 사실 뭐 적나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어떤 4차 산업 지원 사업이라든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이게 중간에서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많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이제 구분한 시는 이렇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의 시대고요. 어, 지금 요 시기 이전까지는 정보화 시대, 2D가 중심이 되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ERP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 정보화 시대를 통해서 이제 정보화를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어느 정도 완결이 됐으면 4차 산업혁명은 3D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D가 중심이 되는 것이 메타버스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디지털 트윈이 가장 중요하다. 디지털 트윈이 되려면 실제 여기서 나오는 3D 캐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그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지멘서라는 회사는 뭐 그래도 아실 겁니다. 이 지멘서의 컨셉을 제가 가져와서 제 아이디어를 붙인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OT 영역이 오퍼레이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과 제조가 이루어지고 IT 영역에서는 ERP나 MES가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CAD로 그 모든 어떤 그 프로덕트를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이 CAD에 대한 데이터 부분들이 형성이 돼서 실제 라인 공정에서는 오토메이션 형태로 해서 IoT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네트워크라든가 물려서 자동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이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뭐 가장 잘 된 회사 중에 하나가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반도체 현장을 직접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큰 공장에 인원이 한 6, 700명이 실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화가 잘 돼 있고 4차 산업은 삼성전자는 이미 다 뭐 어느 정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게 뭐냐? 3D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근데 3D는 삼성전자도 필요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중공업 같은 분야, 특히 이제 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이쪽이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에서 큰 물류 흐름은 그 시각적으로 금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 트윈을 해서 그 어떤 물류 부분을 3D를 만들어 놓고 그 3D를 모니터링하면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헤드 데이터가 넘어오고요. 생산 정보 장비 데이터가 3D 월드로 여기 디지털 트윈이죠. 예. 이렇게 돌아간다는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제조 시스템이 되고 있고요. 이 분야의 특정 어떤 데이터들이 ERP나 뭐 홈페이지로 저는 이제 뭐 엑셀 홈페이지나 또는 메타버스 홈페이지라고 앞으로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D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는 인프라 투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3D CAD 설계 엔지니어가 사실 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국내는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뭐 한 7, 80%의 비용으로 고용 가능한 환경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가 앞으로 뭐 코어가 되기 때문에 AI 인프라도 만들어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좀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구글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은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그 제조 현장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그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내는 그 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팅은 지금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뭐 깔아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돈 낭비를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 현장에 서있는 3D 프린팅 장비는 거의 다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 수입하는 장비입니다.
이미 현대 자동차라든가 많은 분야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구입 비용도 크고 운영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필수적인 건 뭐냐면은 캐드랑 다 연동이 돼야 이것이 효과가 난다는 거죠. 지금 그게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3D 프린팅만 현장에 주니까 실제로 작은 거 만들고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모았고 고도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메타버스 제조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베스트 프랙티스 잘 되는 분야를 다 선별을 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쫙 전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와서 이거 보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 현장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형태 정도가 돼야 실제로 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하나 사업에 관련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3D 홈페이지 형태로 가야 된다. 3D가 중심이 되는 카탈로그도 지금 많이 그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조립이나 교육이나 뭐 분야 같은 부분도 앞으로 다 3D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해볼 수 있고 바로 VR을 끼게 되면 AR을 끼게 되면 바로 연동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R 글래스 기업 국내에 이제 두세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VR을 못 쓰는 거는 뭐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AR 글래스 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이 콘텐츠 기업, 제조 기업과 같이 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제조 분야에서의 정책 제안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 부분은 이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좀 생각하는 분야는 뭐냐면 AI 분야입니다. AI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AI가 뭐 소금처럼 모든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AI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가치 있는 분야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특히 이제 역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과거의 고대 자료들 같은 경우는 다 언어가 다르고 한자로 쓰여 있고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 다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AI를 도입을 해서 어떤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단순히 한국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 나 같은 중앙아시아까지 포괄하는 형태의 어떤 먹거리, 스타트업들이 어떤 그 달려들 수 있는 먹거리 큰 장을 국가가 좀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역사 이제 왜곡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대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중국 분야의 그과의 어떤 싸움에 있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전시회 했을 때도 걔들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뺐잖아요. 자기들 역사를 또 다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경쟁하려고 한다면은 AI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산업적으로도 키우면서 스타트업도 키우면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그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뭐 별도로 따라 한번 제 생각을 정책 제안으로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재밌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토론 좀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대 김규현 교수님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전책 제안에 대해서 네 가지 그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교육 쪽이랑 아트 쪽에 종사하고 있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교육 쪽에서 그 글로벌 XR 아티스트 선도적 양성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뭐 챌린지 대회 개최, 뭐 플랫폼 지원 이런 거가 굉장히 저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일단 그 예시 쪽에서도 봐도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그 XR이나 그런 뭐 VR 전용 기어들을 이용했을 때 나오는 그런 아트웍들이 툴이 바뀌어서 툴을 좀 바꿔서 이제 활용할 뿐이지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배우는 이제 뭐 회화라든지 뭐 그런 거에 기본이 돼서 그다음에 뭐 붓이 아닌 뭐 XR이나 이런 기어들로
툴을 바꿔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양한 엑셀 아티스트 양성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아트적인 부분은 기본이 항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쪽과 뭐 나중에 뭐 어떤 어드밴스한 거에 대해서 툴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양성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툴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틸트버릇입니다. 벌써 나온 지가 한 7, 8년 됐잖아요. 지금 다른 틸트버릇을 대체할 만한 툴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구글이 그걸 이제 종료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멀티브러시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비티 스케치 같은 경우는 그 아트 도구라기보다는 3D 모델링 툴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툴 가지고는 아티스트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인팅 보야 같은 경우는 2D입니다. 그러니까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다만 그것이 3D 공간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팩트가 가장 좋은 거는 틸트 브러쉬를 활용하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 관객들 반응을 봤을 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인팅 VR 같은 그 가상 공간에 이제 2D 그림을 그리는 왜냐하면 이게 아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관객들이 봤을 때 아트적으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이외의 어떤 도구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에는 나온 게 없고요. 뭐 지금 그렇게 크게 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XR 아티스트를 띄우는 데서 좀 정부가 의도적인 어떤 그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조금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봐도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SM타임이라는 큰 대형 LED 월이 있잖아요. 같은 고려 화면을 봐도 SM타임에서 띄우는 거랑 조그만 스크린에 띄우는 거랑은 관객의 감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인위적인 부양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부양이 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제 그 흐름이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그 행사를 할 때, 뭐 서울시라든가 뭐 각 지역에서 행사할 때 10명의 아티스트만 모아서 행사를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 가지고 하나의 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메타버스 아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선도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우리가 제일 빨리 치고 갈 수 있는 분야다. 기존에 있는 툴을 활용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잠깐 제가 그 불현듯 그 떠오르는 생각이 뭐 네. 어쨌든 아티스트들이 양성이 많이 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좀 많이 양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나와 있는 뭐 NFT 아티스트나 이런 거를 좀 뭐 블록체인 그 기술을 이용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하면은 뭐 나중에 또 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분야에서 좀 제가 이제 어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일단 그 교육 분야에서 정책 제안하신 거에서 메타버스 통합 운영단 설치 필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되게 좋게 봤습니다. 근데 어 그 제가 이제 뭐 요즘에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제 이 메타버스도 이제 플랫폼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되게 광범위하고 대중적으로 그 교육 콘텐츠들을 본인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개발이 돼야 이 메타버스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가 뭐 유튜브에서 뭐 어떤 그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이용하고 많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타버스도 운영단을 통해서 기업이 뭐 콘텐츠들 뭐 더 대형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는 기업이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플랫폼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이용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어떤 그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뭔가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굳이 그 기업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가 어, 자립적으로 이제 뭐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발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혹시 뭐 예.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장기적으로는 뭐 교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이나 다 얘기를 해보면요. 어,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자기들이 어떤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기술을 배우고 콘텐츠를 뭐 제작을 하고 이런 게 하기에는 진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기술도 모른다. 어디서 배울 데도 없다. 예,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흐름이 너무 빨리 바뀐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 하다가 다음 가고 다음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도 뭐, 저도 한 10년 했지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2D 콘텐츠를 만드는 거랑은 3D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하나가 땅 차이라고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2D는 그냥 이미지나 동영상을 어디 가서 서버에 가서 가져와서 자기가 꾸미면 되지만 파워포인트나 여러 가지 3D는 웬만해서는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로블록스나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사실 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든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 콘텐츠 못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유치원, 고 이렇게 실제 학생들에게 쓸 수 있는 콘텐츠 시장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환경은 불가능하고요. 이걸 국가가 맡아서 해줘야만이 실제 선생님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제작부터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한 10년 내에는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뭐 드린 겁니다. 예. 네네 네. 뭐 구체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네, 김균 교수님, 이걸로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저는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그 프로브 서울님이라는 아이디 분에서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이은진 교수님 그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토론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질문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은진 교수님도 아트 쪽에 대가세요. 그게 그런데 또 이은지 교수님한테도 제가 이제 코멘트를 부탁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발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 정말 학회 중진이십니다. 우리 이은지 교수님. 그래서 이은지 교수님 먼저 발표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송영일 대표님의 코멘트를 그러니까 듣고 그다음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아주 갈수록 재밌어집니다. 이은진 대표님, 이은진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공유가 잘 되었을까요? 예, 아주 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전문대학 소프트웨어 콘텐츠과 이은진입니다. 저는 오늘 B2C 메타버스 성공 사례를 통해서 본 그 정부 지원 정책의 고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그동안 했던 메타버스 관련된 창작, 교육 전시들하고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특히 이 창작 쪽에는 로블록스를 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먼저 로블록스를 보면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로블록스 플레이어라는 플랫폼하고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게임을 창작할 수 있는 도구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로블록스가 현재 상업적으로 성공한 대표적 플랫폼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16세 이하 유저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서 제가 주목할 부분은요, 오른쪽 아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루에 평균 2시간 30분 이상씩 이용자들이 접속해서 머무르고 다시 재접속하고 또 그만큼을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과 비교해서는 무려 3배에서 8배 가까이 더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결국 지향하는 바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용할 것이냐, 머무를 것이냐에 있다면 이런 로블록스의 이런 지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는 사실 메타버스 원조라고 불리는 이 세컨 라이프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2004년, 불과 1년 차인데요. 세컨 라이프와 로블록스는 구조적, 기능적으로만 보자면 매우 유사합니다. 유사점 중에 하나는 이용자들이 콘텐츠 창작 도구와 스크립트 언어를 직접 이제 짜서 콘텐츠 제작한 다음에 다른 이용자들한테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점,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 세컨 라이프에서 저작 도구에서 제공하는 이 프리미티브가 15개나 되고요. 로블록스는 지금 현재까지도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런칭했고 같은 메타버스이고 그런데 또 세컨 라이프는 기능적으로는 더 많이 있는데 현재 하나는 성공 사례로 불리우고 하나는 그 반대의 사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제가 로블록스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하고 그런 메타버스 연구 과제들을 수행을 하면서 콘텐츠를 창작하는 측면을 포함해서 메타버스가 가져야 할 중요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세컨드 라이프의 콘텐츠 창작 도구를 살펴보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적으로는 저작 도구에서 제공하는 프리미티브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뭐 클릭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되게 복잡하고 많은 노고가 들어갑니다. 오른쪽은 이 그 스크립트인데요. 이 코드의 내용도 이용자가 내용을 직접 이해를 했어야 되고 타이핑을 해서 완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창작하고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 세컨 라이프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최초의 온라인 가상 세계이죠.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리미엄 그 멤버십에서 유료로 가입하면은 뭐 특정 혜택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용자들한테 토지를 팔았고 월세를 받았고요. 또 이용자는 그 산 토지를 가지고 건물 짓고 임대를 하고 수익 창출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지만 성공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로블록스를 보면 기능적으로는 이용자가 창작 가능하고 이런 기능적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 속성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로블록스에서 이용자들이 슈팅 게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인데요. 제가 한 4배속으로 돌렸습니다. 이 이용자는 무기가 동작하는지를 먼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무기를 먼저 가져옵니다. 이 툴박스에서 그냥 가져오죠. 가져오고요. 테스트를 하죠. 총이 작동되네. 끝. 그 다음에 시점을 설정을 합니다. 1인칭 시점으로 FPS 만들 거니까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환경이 구성됐죠. 그 다음에 스타트 포인트를 놓고요. 저 지점에서 캐릭터가 스타트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좀비를 골라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놓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테스트를 하면 게임이 완성이 됩니다. 단 5분 만에 이 게임을, FPS 슈팅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무기며 좀비는 여기 보시면은요, 에셋의 외형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운드, 이펙트, 동작뿐 아니라 심지어 UI까지도 함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슈팅 게임을 5분 만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게임을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려고 할 때도 자신이 기획한 컨셉에 맞는 구성 요소들을
툴박스에서 검색을 해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조합을 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거를 세컨드 라이프에서 하려고 했다면요. 그러면 모델링도 따로 하고 스크립트 작성도 따로 하고 오브젝트 제작 툴도 다르게 불편하고 무언가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굉장히 노고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똑같이 유저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기능적으로는 똑같으나 둘은 너무 다릅니다. 특히 수월성 측면에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로블록스 안에 있는 에셋인데요. 로블록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툴박스에서 검색해서 아무거나 골라서 조합해서 그럴듯하게 게임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만든 에셋을 내가 활용하려고 할 때 그것이 외형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동작 기능까지 함께 패키징화돼서 공유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일상에서 알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경험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을 바꿔서 변형해 볼 수 있는 스크립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왼편의 자동차를 내가 불러오면요. 즉시 내 아바타가 즉시 이 자동차를 타고 방향을 조작을 해가면서 드라이브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 또 오른편의 놀이기구를 보면 그것에 동작하는 방식까지도 이렇게 묶어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네가 있는데요. 그네에 요 세모를 클릭해 보면 속성, 붙어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걸 가져오면 그 안에 여기 힌지, 연결해주는 힌지와 또 뭐 타이어 시트, 또 로프 이런 것들이 다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블록스 안에 이 하이라키 구조를 보면 동작하는 방식을 완전히 단계별로 분해해서 단위별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많이 사용하는 유니티 엔진도 이렇게까지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블록스에서 스크립트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문장을 자동으로 완성해 주거나 실시간으로 코드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튜토리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많은 학습 영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RFP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로블록스가 루아 스크립트가 쉽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라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언어의 문법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면이 있지만 초등학생이 혼자 배울 수 있는 수준의 쉬운 언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도 이 코드를 작성을 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보다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쉽게 완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거는 이러한 현상은 로블록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언리얼 엔진에서도 누구나 클릭 몇 번만 하면 메타 휴먼을 뚝딱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멋진 에셋을 툭툭 골라 넣으면 개발 경험이 없는 누구든 멋진 장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블록스가 추구했던 그런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월성의 중요성 외에 또 다른 면을 한 가지를 저는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로블록스에서 오른쪽과 같은 이런 아트 전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른쪽에 이 이미지들이 규정 위반으로 블로킹돼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고 뭐 한 번 이게 제재를 받으면 하루 동안 그 블락을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은요. 로블록스가 건전한 가상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은 다 막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서는 게임의 콘텐츠의 유해성을 관리하는 것을 모더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봇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업로드하는 별거 아닌 건데도 다 걸러지더라고요. 이런 그 이미지의 리소스를 과하게, 굉장히 과한 거죠. 과한 수준으로 필터링을 다 하고 있고요. 한 번은 저희 딸하고 같이 이제 종종 로블록스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 딸 이름이 수아인데 수아야라고 했는데 그 말 자체도 블로킹 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심하게 블로킹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라이드의 요약한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이용자가 접속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안전한 가상세계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가 이렇게 마음껏 콘텐츠를 창작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가상 공간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물론 게임에서도 보면은 관리 시스템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메타버스 내에서는 특이점이 이용자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창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 창작한 것 안에서 이상한 것들을 심어놓을 수도 있고, 그것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은 이런 이용자의 자유도와 참여도가 높은 메타버스가 그 게임에서의 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그 기술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네. 좀 전에 그 에셋에서 앞서서 어떤 에셋을 불러오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스크립트까지 공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소스 코드 안에 실행되지 않은 그 소스 코드 안에 유해 코드가 심어져 있는 거는 실행이 돼야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실행되기 전에는 그 안 좋은 그 소스 코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상사회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렵고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껏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현재 메타버스가 가져가야 할 주안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껏 설명했듯이 로블록스는 세컨드 라이프와 비교하면 기능의 차별성보다는 콘텐츠 창작의 수월성과 윤리적이고 안전한 가상세계를 위한 관리 시스템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 사업들을 들여다보자면 올해는 정부 주도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과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메타버스 서울 구축 사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정리된 과기부 주관의 메타버스 플랫폼 지원 사업은 올해와 내년까지 2년 동안 13개 과제 무려 662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2년에 시행을 계획 중인 13개의 세부 과제 중에 일부만 공고가 났고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기부가 주관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기술을 적용하고 그리고 선정된 사업자는 개발하는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아래에 제시된 이 차별화된 기술과 그 서비스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보면 세컨드 라이프나 로블록스 둘 다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기능 중심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죠. 우리가 만드는 것이 현재의 세컨드 라이프인지 현재의 로블록스인지는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특성상 정부 사업의 특성상 과기부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콘텐츠 사업의 특성상 차별화된 기술을 하는 전략이 이용자를 끌 수 있다라는 거는 최선의 방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3개의 그 세부 과제 중에 메타버스 도시 분야를 보면은 경북도에서 그 지역 콘텐츠 사업자로 해서 2년간 99억 원을 투자한다는 보도 자료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 마을의 가상 관광 체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안에는
이용자들이 그 공간 안에 계속 들어올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다시 재방문을 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현실의 대체 체험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가상 공간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소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할지에 대한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체험하는지에 중시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좀 제시가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과제는 총 20개의 과제로 투자액이 또 403억씩이나 됩니다. 이 메타버스 기반으로 경제와 교육, 그리고 문화관광, 소통, 도시, 행정, 인프라 이런 구축을 사회 전반에 관한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메타버스 서울시청 앱이 지난 5월에 파일럿으로 이제 서비스를 했고요. 1,000명 이상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그런 앱이고요. 그 8월 31일에 메타버스 서울 비공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 11월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오픈하고 이 공간에서는 이용자들이 주민등록을 뗀다거나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또 120 센터를 구축을 해서 실시간 채팅, 상담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제 의견인데요. 이런 메타버스는 이용과 창작에서 그 수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용과 창작 관점에서 굉장히 쉽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기능들하고 서포트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세컨드 라이프 서비스 시기에는 이런 연관 기술이나 사람들의 인식 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수 없었지만 현대에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콘텐츠 제작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 이용과 창작의 수월성이 메타버스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컨드 라이프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사용자 이탈이 빠르게 됐던 그 원인으로 그 개발사인 린든랩에서 가상 공간에 대한 규제를 거의 하지 않은 점이 그런 정책이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상 공간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그 메타버스 그 공간 자체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연관돼서 사용자들이 창작하는 콘텐츠를 필터링하고 가상 공간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관련된 그런 기술의 개발이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창작 공유의 건전성, 그런 그 에셋 안에 코드 레벨에서 바이러스 체크하는 거는 지금 현재 로블록스도 그런 기술 수준까지는 지금 이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없는데요. 그냥 신고에 의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스 코드 안에 실행되지 않은 소스 코드 안에 있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보안보다 훨씬 더 높은 그 보안의 어떤 연구와 그런 기술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또 다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요. 영국 가디언지 기사인데 어린이들이 이 로블록스에서 창작하고 수익을 얻는 것을 어떤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로블록스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든다. 그런 거를 현재는 그것들을 그냥 좋게 바라보는, 와, 그렇구나, 좋게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노동의 관점, 그런 수익 창출 관점에서 어린이들이 창작하는 것에 관한 그런 사회적 논의도 좀 중요하게 앞으로는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지원 방향성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국내 서울시나 앞서서 과기부에서 했던 것을 보면 경험 중심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생각할 때는 메타버스가 성숙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메타버스를 현재 초기 시장으로 보고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그런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실리콘밸리의 뉴스를 다루는 테크크런치라는 그런 그 테크크런치에서 그 최근 기사에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눈에 띄는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에픽게임즈가 그 영국의 스타트업인 헤이딘에 3천만 달러를 시리즈 A를 투자한 그런 기사입니다. 즉, 에픽게임즈가 그 메타버스 컴퓨팅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뭐, 그 시스템을 전부 다, 그 시스템이 메타버스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 그 제반 기술, 서버라든가, 뭐 그런 기술부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메타버스를 처리해주는 원천 기술하고 인프라에 대규모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기사는 이제 유럽에서 2023년부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가상 세계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의 경우 메타버스는 초기 시장으로 인식을 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메타버스에 특화된 콘텐츠 경험 중심으로 서비스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메타버스 환경을, 메타버스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섣부르게 콘텐츠로 이렇게 나누듯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인프라 구축과 원천 개발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메타버스의 그 성공 사례로 로블록스가 언급되었지만 사실은 로블록스는 21년 3월에 상장할 당시에도 253만 불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이 순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 그런 회사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도 활성 이용자 수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순손실이나 가장 잘 된다는 이것들의 그 내부를 들어다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또 기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그 발표하신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나 산업 분야에서 MR 중심의 B2B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리포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컨 라이프 이용자 그 당시 2008년도죠. 여기 가져왔는데요. 이용자 중 3분의 1을 차지했던 거는 25에서 35세 대상이었고요. 그러면 이 대상의 가상 세계는 또 다른 메타버스로 대체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아시겠지만 요즘 대형 게임 회사들이 게임 IP를 이용해서 메타버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의은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왜 따님하고 로블록스 했는데 왜 이름을 불렀는데 수아라고 불렀는데 이게 블록이 됐나요? 뭐가 이유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말을 이렇게 해도 욕이나 이런 게 아닌데도 뭔가 필터링 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미지가 별게 아닌데도 필터링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전시하려고 했던 그게 왜 블록이 된 거죠? 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네. 보시 보낸 듯한 그런 그 답변, 똑같은 답변만 나왔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이메일을 보냈더니 계속 이런 링크만 막 되고 링크만 주고 이게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폭력적이나 네. 그다음에 혐오나 이거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건 예술 작품인데 왜 이걸 블록을 하죠? 네. 그만큼 아주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것조차 다 차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블록스도 그렇지만 구글이나 이런 데도 메일 보내보면 답이 없어요. 정말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심지어 저는 구글 코리아에도 이제 그런 제에 관련돼서 뭔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구글에 이제 제 뭐 계정 관련해서 돈을 내겠다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아유, 어쨌든 그런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 지금 또 우리 메타캠프 송영일 대표님, 제가 참 좋아하는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이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저하고 오랫동안 페북 친구인데 이렇게 또 여기서 만나 뵙고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좋은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 좋은 발표 듣게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저는 오늘 들리시죠? 네. 예. 저는 한번 좀 되게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메타버스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시고 싶으신가요? 메타버스의 정의요? 네. 왜냐면 너무나 많은 정의들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물으시니까 참, 예, 그렇네요. 네. 네. 일단 송 대표님 멘트를 끝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현진 교수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저도 한 2020년도부터 계속 이제 많은 강연들을 저도 이제 많이 요청받으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연 요청하면서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 요청들을 받으면서 저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려면은 좀 더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한테 전달을 드릴까.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저는 그냥 메타버스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정의를 내려드리면 좋겠다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런 어떤 아날로그의 세상 자체가 디지털로 전환을 되고, 아까 계속 오늘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날로그에 있는 세상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그런 어떤 디지털에 있는 정보들과 아날로그에 있는 정보들이 같이 왔다 갔다 되는 세상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펀더멘털한 얘기들이 되면서 지금 아까 되게 좋은 이런 장표에서 나오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들이 보면은 지난 2021년, 2020년, 2021년 하면서 현재도 지금 많은 메타버스 정부에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전에서 각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든다고들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도 성공적인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들이 메타버스 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은 요청들을 받았는데, 저는 항상 가서 물어보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뭘 하고 싶으신 생각들이 없어요. 근데 일단 메타버스를 해야 된대요. 제일 먼저. 네. 그런데도 다들 만들어가지고 가서 보면은 만들었다고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네. 지금도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600 몇십억씩 네. 막 하는데 이 문제들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게 되게 걱정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도 보면은 662억이 들어가고 13개의 과제가 들어가는데, 네. 향후에 이 과제들이 2022년과 2023년도에 분명히 이것들이 이제 결과들이 나올 텐데, 이것들이 과연 성공적인 메타버스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지에 네. 대한 부분들과 그것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지, 그 조건들과 되기 위한 요건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네. 어떤 의견들은 좀 있으실지, 저는 그게 좀 네.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메타버스 정의 관련된 거는 과연 누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참 뭐라고 그쵸. 한마디를 할 수 어려워요.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그 부분은, 그렇고, 대표님이 하셨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딱 거기까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이고요.
모두가 같은 의견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PPT를 준비할 때, 그리고 메타버스 심사에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요. 여기 그 RFP를 제가 봤을 때 느낀 점은, 제가 이 강의에서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기술 중심으로, 컴포넌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기능 들어가고, 무슨 기능 들어가고, 무슨 기능 들어가고. 그게 합쳐졌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또, 그 기능 들어갔으면 그거 어떻게 사용자가 사용하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RFP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언급되어 있는 거는 세컨드 라이프에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기능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로블록스에도 있고요. 그런데 세컨드 라이프는 기능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잘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뭐, 이게 지금까지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앞서서 로블록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수활성인 부분, 어떻게 이 컨텐츠를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좀 편리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 그 부분이 RFP 상에는 굉장히 모호하게 그냥 쉽게라는 뭐 쉽게 누구나 뭐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모호한 부분이 이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이 내용이 아무리 기술 중심의 부서라고 해도 그 수활성이라는 부분, 이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개발사에서 넘겨짚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발사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은 지금 글로벌 메타버스 포럼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도 그 글로벌 메타버스 표준 포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죠. 잘 아시겠지만 애플은 빠져 있긴 한데, 그러면서 거기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표준을 만들면서, 우리 여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럼 과연 이 표준에서 그 중심이 될 것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는, 기업들이 봤을 때는 아바타를 지금 가장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아바타들을 중심으로 가는 건 뭐냐면, 굉장히 파편화된 플랫폼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건 아바타가 중심이 되어서, 이 아바타들이 어느 플랫폼이라도 왔다 갔다 다니면서 내가 다녀야지만 이 나라는 이 사용자들이 이 A라는 플랫폼과 B라는 플랫폼과 C라는 플랫폼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다닐 수 있어야지 이 다양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들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바타에 대한 표준화를 작업을 어느 정도 이 프로토콜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메타버스를 만들면서 하다못해 제페토나 이프렌즈만 보더라도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의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다른 것들을 만드는 자체들이 다 각자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합쳐지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다 보면서 우리나라는 셀프 갈라파고스가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지금 3N 기업들도 각자 또 이 메타버스의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겠지만, 각자의 또 서로에 대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가지고 또 그들은 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글로벌 시장들의 기업들과 싸우긴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한다라고 그러면은, 좀 그렇게 지금 메타버스 사업 자체는 글로벌 시장과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간다고 그러면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라도 하나의 좀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가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해주는 기업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것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셔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뭐 서울시도 그렇고 여기 또 경남도 그렇고 이 기획들이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 컨셉들은 다 꼰대 눈으로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기획들의 컨셉들이 다 꼰대 눈으로 만들어진 기획들이지 진짜 이걸 사용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Z세대들이나 알파 세대들이 원하는 그런 메타버스의 서비스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라는 의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언급하신 아바타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되게 중요한 문제는 또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도, 뭔가 현실의 대체 체험을 준다?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한 건데, 이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사용할 거냐, 이 문제는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부터, 지속적으로 어떻게 머무르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저는 로블록스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를 기술보다 그거를 더 중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로블록스 예로 제가 자꾸 들었지만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쉽게 사람들이 꼭 이제 만들 때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할 것들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내가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이런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는 그냥 체험, 뭘 사람들을 뭐 하게 한다. 그냥 컴포넌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자주 와서 여기서 뭐 2시간 30분을 머무르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 없이 이제 하는 거고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거를 논하는 단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럼 만약에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직 그 준비가 우리가 돼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 콘텐츠를 몇 가지 뭐 테스트를 지금 해보는 것은 좋으나 시장을 정말로 선점하고자 한다면 이런 인프라 구축하고 그렇게 그 컴퓨팅하는 그 원천 기술 개발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그런 인프라 원천 기술을 하고 그런 뭐 NC나 뭐 넥슨이나 이런 데서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더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국가가 콘텐츠까지 전부 다 끌고 가고 이거보다는 콘텐츠는 민간에 좀 맡기고 하면서 오히려 국가는 그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서버라든가 뭐 인프라 구축 원천 기술 개발에 지금은 좀 더 힘쓸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금액 이런 것들도 좀 더 이런 금액들도 오히려 이렇게 뜯어 가지듯이 그러면 결과는 사실 각자 따로 나오겠죠. 그러면 통합을 시키는데 아바타로 통합을 시키겠다? 그것도 그것도 저는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그 원천 기술이나 그 아래쪽에 이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투자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하나 또 제가 또 재밌는 얘기는 그거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모 통신사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모 통신사 B2B에서 저한테 강연을 요청을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B2B 쪽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면 저를 그 회사의 대표를 시켜주세요. 하고 농담조로 하고 이제 가서 강연을 드렸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메타버스의 세븐 레이어 때 보면은 메타버스 사업을 하기 위한 세븐 레이어가 있는데 거기는 보면은 아까도 우리 여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메타버스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메타라는 회사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인프라 쪽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5G, 6G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까는 것들은 메타라는 회사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국가 기관 사업이고 그건 통신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것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메타버스 사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 사업입니다. 이것들이 깔리지 않으면은 향후에 메타버스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엣지 컴퓨팅도 못 들어가고 향후에 어떤 위성 통신에 대한 부분들도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잘 해놓으시면은 그게 향후에 우리가 향후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 메타버스가 정말 잘 됐을 때 여러분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각자에 대한 이 산업군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메타버스라는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셨던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너무 콘텐츠 쪽으로만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지금 포커싱이 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디바이스, 플랫폼, 콘텐츠까지 좀 다각적으로 다 함께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입체적으로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송영일 대표님 이야기했던 방금 그 통신사가 어딘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제가 알고 있는 통신사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그 내부에서 이제 어떤 임원이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유튜브의 채팅창에 이제 질문이 하나가 아까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 정동근 대표님께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역사의 AI 빅데이터 작업, 한자의 AI 작업은 큰 범위입니다. 이제 프로그 서울이라는 분인데요. 삼국유사가 떠오르지만 막연합니다. 현지 동북 지역 연해주의 AI를 위한 데이터 확보 혹은 메타버스상의 영상 데이터 확보의 소스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 대표님 좀 답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답변 드리면요. 지금 아까 앞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됐던 부분하고 다 이제 뭐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뭘 하게 되면 굉장히 짧게 지금 단기간에 뭔가를 결과물을 내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결과물도 안 나오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저는 이제 AI가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하고 관계 있냐? 저는 당장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AI하고 중요한 거지. 다만 나중에 메타버스를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한국의 어떤 그 황금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라의 초기 그 왕족들은 우리나라 그 기후하고 사람들의 구조나 이런 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신라 시대 발견되는 그 유목 그 관련된 유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증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시대에 왜 거기 와 있는지. 특히 황금복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뭐 두 자루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것이 가장 나은데 왜 그것이 이 신라 시대에 여기 땅에 묻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체험은 메타버스에서밖에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메타버스를 시켜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리얼리스틱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 재현은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 보여주기 시각화 이전에 역사적으로 먼저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로 AI가 필요로 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한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이걸 나라를 확대해 가다 보면 언어가 수십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단위로 잡고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할 건지, 어떻게 확대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부터 잡아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내에 한 1,000억을 투자하겠다. 그 1년에 100억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한 100억 정도에서 어떤 부분에서 돈을 쓰겠다. 예를 들면 언어를 뭐 한자를 어떤 뭐 한글이나 영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거 한다라든가 어떤 문맥을 이해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기술로 나눠서 돈을 이렇게 얼마를 쓰겠다라고 그 플랜을 발표를 하면
AR을 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 기술로 이거를 해보겠다 해서 도전해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한테 주게 된다면 그게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지. 그냥 뭐 얼마 주고 뭐 해라, 뭐 결과물 내라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아까 뭐 원래 내년 다 600억 쓰겠지만 저거는 다 아시겠지만 한 1년, 2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데 돈을 계속 쏟아붓는 거죠. 그렇지만 이 AI 역사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이 데이터가 누적이 됩니다. 그 누적이 된 데이터가 결국은 다시 그 백데이터가 돼서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또 더 많은 데이터가 생산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한국이 리드가 돼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잠깐의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데만 해도 제가 생각에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전문가 집단이.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국가가 어떤 그 추진하는 하나의 국제 사업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하나의 그 나눠갖고 뭐 갈라먹는 형식의 접근 방법은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아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정 대표님 말씀하신 건 저도 이제 대단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프로브 서울님 답변 질문으로 들어오면요. 네. 이분이 했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AI를 또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 그리고 메타버스상의 영상 데이터,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확보를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가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고대의 역사를 우리가 처리를 하려면 결국에는 기본 데이터하고 텍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특히 메타버스상 영상 데이터 확보가 좀 필요한데 이걸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신 게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기초 데이터부터 만드는 게 사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국에 수산지랑 뭐 모든 그 고수적들이 있잖아요. 그 스캐닝부터 시작하는 자체가 사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초 데이터부터 구축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그것부터가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지금 질문은 예. 뭐냐면 그 과거에 그런 고대 데이터 아까 이제 아까 뭐 무슨 금이죠? 말씀하셨던 게 황금보고. 황금보금이죠. 그런 것처럼 예. 실제로 메타버스상에서 이제 영상으로 이걸 이미지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고대사로 가면 갈수록 그런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가 없지 않느냐라는 반론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그 문헌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유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음, 지금도 사실 우리 고대사는 다 환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거기에 음, 대한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피라미드 이 정도 눈에만 보이는 거지. 나머지는 다 상상의 세계입니다. 다만 이제, 문헌을 많이 이제 우리가 연구할수록 점점 더 사실에 가까운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내는 이런 이미지가 없다, 영상이 없다라는 건 당연히 맞죠. 그 시대에 없었으니까. 저는 문헌의 어떤 그 연구, AI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그 영상이나 이미지를 추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AI가 음, 적극적으로 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픽션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오히려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예, 똑같잖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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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아주 뭐 이야기 아주 재밌습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1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이야기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이야기 재밌어서. 여기서 이제 이은민 교수님도 역시 이제 아트 쪽의 전문가신데, 그 정동근 대표님 이제 아트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이은진 교수님 잠깐 그 아트에 대한 좀 코멘트 좀 부탁드려요.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예. 아티스트가 현재 그래도 NFT 덕분에 그냥 저도 NFT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참 제가 미술할 때도 부모님이 고2 때까지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미술 전공하면은 그지 된다고 이제 돈 못 벌어 먹고 산다고 반대를 심하게 하셨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시켜주셨는데 대학 가서도 제가 게임 업계로 온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했음에도 한 3, 4학년 되니까 현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게임 쪽으로 들어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순수 미술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말씀해 주셨던 틸트 브러쉬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재 그 순수 미술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기술들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술이 지금 이제까지는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디지털 시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백남준 작가님이 디지털 그 비디오 아트 쪽을 개척을 했고 그게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다 점령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그 백남준 씨 같은 경우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그 아티스트보다 똑바라지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이 시장에서는 신기술을 융합해서 이 아티스트들이 좀 대단한 성과들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말씀하신 그 틸트 브러쉬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사실 접목할 것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도 사실 많은 노력을 지금 아트 쪽에서 많은 테크랑 융합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뿐 아니라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적으로 그 아티스트들한테 계속 그 부여를 해줘서 학습의 기회 이런 것들을 계속 줘서 계속 키워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또 생각하고요. NFT를 통해서 그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나마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디지털 시장 덕분에 좀 그런 부분이 트였다고 해서 저는 그 아트 부분이 다른 사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하시죠. 예, 예. 예. 지금 그거 NFT에서 가장 NFT가 이름이 알려지게 된 동기는 그 몽키 그 아이콘을 누군가가 몇백억, 700억을 주고 샀다 그랬나요? 예, 그 기사가 뜨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핫해졌죠. 그전에는 사실 뭐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 누군가가 이게 700억이나 뭐 800억에 팔리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게 돈이 되나 보다 그런 거지. 그전에는 사실 NFT에 대해서 그냥 다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그거 사준 사람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저 코인이라든가 이런 이쪽에 관련된 사람이 결국 그걸 사줬다라는 게 나왔지만 어쨌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 시장에 굉장히 이 NFT라는 이름을 그 일반인들한테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티스트들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다 노력을 했지만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작은 데만 행사에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국가금의 큰 행사에다가 뭐 한 1, 20억 정도만 들여서 뭐 연간 한 3, 4회 정도만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거 우리가 이제 이 아트를 그 양성하는데 그러니까 좀 시장을 만들고 크게 파급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남들이 하기 전에 빨리 좀 우리 이현진 교수님이 앞장서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현진 교수님 앞장서서 잘해 주시라는 예. 예, 정동훈 대표님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시간 한 40분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뭐 빨리 가는 걸 몰랐습니다. 교수님, 제가 예, 교수님한테 이현진 교수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예.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지금 아까 마지막 그 슬라이드 중에서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현재 방문율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방문율. 예, 그랬었죠. 예, 예, 예. 예. 질문하세요, 왜? 예. 근데 왜 이 재방문이 낮은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왜? 네.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이 추구하는 바가 그런 관점에 있거든요. 재방문을 하고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의 그 RFP나 어떤 그 과기부나 뭐 다른 데서
뭔가를 할 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중심, 기능 중심, 이 기능이 있으면 사람들이 쓸 거다. 이 기능이 붙으면 사람들이 뭘 할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재방문율을 높이는 관점에서도 제가 그 수월성 부분을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 로블록스의 예시를 들어서 거기는 재방문도 수시로 하고 한 번 들어왔다면은 유튜브나 이런 거보다 2시간 반씩 계속 이제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로블록스에서는 어떻게 사용자들이 쉽게 무언가를 만들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가.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언리얼이나 유니티나를 다루고 있지만 로블록스는 뭐 애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보면 유니티나 언리얼보다 훨씬 더 구조적으로 잘 따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RFP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용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가이드를 잘 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기능이 이게 붙으면 온다. 이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용자들이 여기 와서 이거를 누를 수 있게 할까? 이거를 만들 수 있게 할까를 그 관점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제 오늘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좀 첨언을 드리자면 예. 조금 더 펀더멘털한 부분들의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서 RFP가 나오는 건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서비스나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뭐 게임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리텐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듀레이션, 이 안에서 머물 수 있는 듀레이션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 안에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버티컬 서비스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내서 유저들이 이 안에 어떻게 머물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또 리텐션 만들고 이 안에 DAU, MAU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게임 같은 경우는 그 게임을 하는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이 구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서비스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이프렌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프렌즈나 제페토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제페토는 여자 아이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그 안에서 그들이 그 10대 아이들이 소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캐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이프렌즈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크게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이벤트성의 를 위한 그냥 일회성을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지금 대부분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기능적인 위주들에서 그냥 쭉 나열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라고 지금 RFP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께서도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아까도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복을 입는 체험을 하고 뭐를 했는 게 과연 그게 메타버스 서비스냐. 이거를 했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재방문이 있을 것이냐. 서울시 것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래요. 거기서 서울시장실을 들어가서 퀘스트가 나오는 게 가가지고 거기 뭐 이상한 거기 서울시 뭐 혜택? 그거를 찾아오면은 뭐를 줘요. 그게 그 메타버스 서비스의 퀘스트예요. 과연 그게 아이들이 그걸 가가지고 재밌게 할 것이냐? 과연 그런 부분들이 그게 메타버스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가 이제 메타버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교수님이나 뭐 대표님 그 의견에 덧붙여서 저는 현장을 한 채판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낀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차의 기준이 뭐냐, 왜 재방문이 안 이루어지냐, 저는 뭐 딱 이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로블록스는 놀이다. 그 어린애들 놀이다. 그 놀이기 때문에 사실 유치하고 상관없이 그냥 애들 자기들끼리 와서 노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근데 그걸 성인 기준으로 맞췄을 때는 성인 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그 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차이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았을 때는 재미가 있지만 성인이 로블록스 들어가서 놀았을 때는 재미가 전혀 없다. 성인은 사실 어떤 놀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체험의 기준을 맞춰줄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이나 어떤 콘텐츠 기술은 뭐 사실 한참 아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 놀이가 아닌 뭐 서울시청이라든 모든 관공서들은 뭐냐면 애들 놀이가 아니잖아요. 그 애들 가서 재밌게 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성인들은 왜 안 가냐? 그거는 뭐 우리 기준에서 맞지 않은 체험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한참 아래의 퀄리티로.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막 콘텐츠를 만들 때는 대상이 어린이냐 또는 성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이것이 아날로그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디지털 옮겨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부분들을 아까 교수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적 접근에 그 덧붙여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적성과 근데 저는 그냥 성인들은 메타버스 안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은 뭐 들어올 이유가 없죠. 지금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시점이 내년 후반기 정도 생각합니다. 애플에서 이제 기기가 나올 때쯤 이제 성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벌써 1시간 한 40분, 1시간 거의 한 50분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굉장히 재밌었고요. 근데 어쨌든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한 메타버스가 지금 초토화된 그건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나 지자체는 끊임없이 메타버스 컨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반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사업에서 저는 지극히 뭐 이미 뭐 아시겠지만 제가 메타버스는 환상인가라는 책도 썼습니다만 지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부 예산이 옥석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즉 도태대를 받으면 안 되는 기업들에게 돈이 흘러가는 케이스가 상당수가 생긴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정동훈 대표님이나 송영일 대표님은 좀 예산을 좀 받아서 이렇게 지금 정말 분투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좀 가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뚫기 위한 노력을 훨씬 더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치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정부가 이런 좋은 기업들에게 정부 예산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현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기술이라든지 인프라 예를 들면 아까 보여주신 이제 슬라이드에 이제 그러니까 분산 처리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예산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인프라에 대한 투자하는 것들은 성과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또 이런 현실적인 평가 이슈가 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돌고 돌아서 우리가 현재와 같은 이런 그 구조를 잘못된 구조를 깰 수 없다는 이런 참 우울한 결론에 좀 이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정부가 좋은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학계하고 산업계의 또 역할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정동훈 대표님, 이현진 교수님, 그리고 김기현 교수님, 송영일 대표님 네 분께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끝나고 우리가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이런 어떤 문화도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상에 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 2차 세미나 정책분과의 2차 세미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